다음 댓글. 예. 아, 이분도 꽤 영상 그 댓글 많이 달아주신 분이에요. 라구기님. 매주마다 집값 동향을 알려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예. 라구기님 늘 고맙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매주마다 전국 집값 동향,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늘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니까요. 좋은 정보 되지 않겠어요? 네. 이 밖에 이제 여러 영상들을 이제 촬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달린 댓글들 한데 모아봤습니다. 자, 최블랙홀님. 14년 장인이 돌아가시고 장모 앞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형제들이 합의해서 장모 앞으로 했다가 16년에 처남이 형제들 몰래 자신 앞으로 증여를 해놨는데 이때 증여는 형제들하고 상관없는 것인지요? 장모님은 그를 몰라 처남이 증여를 해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이 시청자 여러분들 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해요. 아세요? 그런데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속 지분이 달라요. 그래서 민법상 정해진 상속을 우리는 법정 상속이라고 하는데 배우자는 지분이 1.5를 갖게 돼요. 장남도 1, 차남도 1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법정 상속인데 근데 협의 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 엄마한테 다 상속을 주는 것이 이제 협의 상속인데 그렇게 협의 상속을 받아놓고 그거를 장남한테 다시 증여했다. 그리고 차남,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억울하지 않아요? 네, 억울하네요. 이거 안 돼요. 이거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좀 전문 용어입니다. 유류분 상속재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유류분 상속 그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유류분 상속 유류분 소송. 아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반환 청구 소송. 그러니까 나는 상속을 못 받았다. 네가 다 가져갔으니까 내 지분 내놔라. 이게 유류분 반환 청구소인데요. 아마 제 영상에도 유류분 반환에 대한 영상이 있을 텐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 용어라 좀 어려워요. 최블랙홀님께서는 이제 소송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성숙님, 내수 강화 대책 강의해 주세요라고 요청해 주셨네요. 예. 내수를 촉진시킨다. 내수를 강화한다. 소비가 부진이잖아요. 네네. 그럼 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 거잖아. 안 되죠. 예. 그런데 허성숙님은 국내 내수를 강화하는 대책. 참 좋은 얘기인데 쉽지 않아요. 내수를 강화하는 대책. 전반 이건 포괄적인 거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수를 강화하는 대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부가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소비가 이루어지려면 지금 정부에서 소득 주도 성장을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그런데 소득 주도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가 봤을 땐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임금 인상이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앞으로 자영업자들이 다른 국가에 비하면 OECD 국가에 비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요. 좀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앞으로 갈수록 삶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임대료 문제도 또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임대료, 상가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그런데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일반 상업지역이나 중심 상업지역에 심지어 명동의 중심 상업지역에도 빈 상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임대료가 비싸니까 물건 팔아가지고 집세 주고 인건비 주면 남는 게 없다. 그렇지, 남는 게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를 촉진시키는 거는 이제 정부 정책이 필요한데요. 소득이 있어야 소비가 이루어지지요. 네. 그런데 지금 소득분위에서 일분위들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잖아. 소득은 줄고. 그러니까 소득이 그래서 양극화가 나오는 거야. 참 걱정이에요. 걱정이에요, 정말. 내수 강화 대책 강의는 이제 정부가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정부에 귀를 좀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키리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월세 부과하는 임대소득세에 대해서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세 1000에 70만 원씩을 받는다면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연봉이 4천만 원 이하일 때 종합과세, 분리과세 중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자, 건물이 오피스텔이 있어가지고 매월 집세가 들어온다. 이제 부동산 임대소득인데 원칙은 사업소득이에요. 과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용어 쓰지 않고 사업소득이거든요. 사업소득. 그러면 이분은 직장 다니니까 근로소득이 있잖아. 그렇죠. 연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임대료가 한 달에 70만 원이면 1년이면 840만 원이에요. 네. 70만 원 곱하기 12살 840인데 2천만 원 이하일 때 그 임대해서 그런 소득은 분리과세를 해서 1년에 2천만 원 벌어도 한 세금은 한 80만 원밖에 안 나올 거예요. 80만 원. 그런데 지금 이분은 종합과세라는 게 있어요. 종합소득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종합소득은 들어보세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분은 근로소득과 그리고 근로소득은 이제 매월 회사에서 원천징수할 거 아니에요. 갑종근로소득 있잖아요. 네. 아시죠? 그럼요. 네. 네. 그리고 그러다가 이분은 그 임대료를 받으니까 사업소득이니까 내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근로소득하고 임대소득을 받아서 종합과세 합산해야 돼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4천만 원 이하일 때 아니지. 이분은 4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그 임대소득하고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단 옛날에 원천징수에서 갑종근로소득세 그걸 빼고 세금 낸다는 거지. 그러나 이분이 만약에 근로소득이 없고 임대소득만 있다면 분리과세. 그러니까 임대소득만 내는 게 분리과세입니다. 근데 이분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종합과세. 그렇지. 종합과세에서 다 세금,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종합과세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지. 그러나 이제 직장을 안 다닌다면 임대소득이 있다면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하니까 세금이 얼마 없는데 아마 직장을 다닌다면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을 합치기 때문에 좀 세금이 좀 가중될 겁니다. 이동님, 교수님 달러 최고점을 연말로 보시나요? 좋은 질문. 달러. 제가 이거 연구 많이 했는데요. 달러가요. 2019년 상반기까지는 달러가 강세일 겁니다. 이거 정확한 답변입니다. 이거 팁인데? 그러나 2019년 하반기는요. 미국 경제도 하향 국면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달러가 떨어져요. 그러면 혹시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면 2019년도 상반기 5월이나 6월 달에 달러 매도 시점이다. 팁입니다. 야, 지금 강력하게 합니다. 제가. 이거는 굉장히 큰 팁인데요. 그러군요. 예. 이거 아무나 못해요. 이거. 재테크 투자로 또 이제 그렇습니다.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맞을 겁니다. 달러 재테크. 연말로 보시면 연말이 지나간다는 거지. 그죠? 내년 상반기까지. 그렇지. 오케이. 그럼 내년 상반기에 이제 최고점을 보시고 그때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잘하시네요. 교수님 다 영상 보고 배운 거죠? 네. 사모님이라는 분께서 이제 또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 가능한지요?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아파트 2배 오른 광역시에서 전세 사는 실소유자입니다. 광주는 2배 가격 폭등한 상태라 전세 끝나는 내년 4월 말쯤 입주 물량이 많은 부산으로 입주 후 미분양 아파트로 내 식구 이사 가는 건 어떨까요? 하령이 거 내가 잘 읽어봤는데 지금 광주에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그 수학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수학 강사를 오래 하셨대요. 그런데 20년. 전국적으로요 광주도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시점은 전국적으로 광주든 부산이든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부산으로 새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또 수학 전문 강사를 하신다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 가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전국적으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하락할 겁니다. 그럼 부산으로 이사 가도 큰 문제 없다. 큰 문제 없다. 그리고 앞으로 광주도 떨어져요.
광주도 떨어지고. 예, 예.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니까 예, 예. 뭐 어디든 문제가 예,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언제까지 떨어지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내년도 계속 떨어지고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약 보합세. 보합세. 약 보합세. 보합세. 그러다가 또 가격이 좀 떨어졌다가 또 보합세. 그럼 요런 그렇죠. 짠짠짠짠. 계단식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락할 것이다. 그러면은 올라가는 시점은 아마 경기가 좀 회복돼야 됩니다. 세계 경제가 내년에 미국도요. 하반기부터 경제가 안 좋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심한으로요. 지금 G20에서 지금 G20 열리고 있죠. 미국은 말이죠. 미국 기술을 너희들이 가져가고 있지 않냐. 미국 기술을 단절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니 무역 분쟁을 나는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도 큰 타격이 올 겁니다. 걱정해요. 수출이 좀 격감되고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로 먹고 살았잖아요. 예. 그런데 반도체가 지금 계속 지금 단가가 떨어져요. 너도 나도 이제 반도체를 막 수출하니까 공급이 많으니까 단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 우리나라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이익이 줄고 있어요. 보세요. 내년에 당장 반도체 수출 반토막 날 겁니다. 이 걱정이에요 지금 이게. 정치인들 말이죠.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알고 계세요? 늘 정치인들 그 입법 칼럼 쓰는 거. 저는 뭐 들어서 알고 있죠. 네. 작년에 벌써 칼럼을 제가 1000개 썼습니다. 그런데 칼럼을 써도 말이죠. 국민들이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요. 읽는 사람도 없고요. 나 혼자 고독한 삶을 하고 있는데 그 올해 지금 칼럼 안 쓰고 있고 그냥 방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쓰신 칼럼 어디서 보실 수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방송은요. 다음에 들어가셔서 뉴스 NEWS가 뉴스 아니에요. 예. NEWS 그리고 300 뉴스 300. 뉴스 300입니다. 예. 300이 왜 300인지 아세요? 국회의원. 그렇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300명인데 예. 그 300명을 대상으로 말이죠.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제가 입법 칼럼 국회의원들 칼럼을 썼는데 국민들이 관심이 없더라고. 그 뉴스 300에 들어가면 제 칼럼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라도 뉴스 300 김동수 교수님의 이제 칼럼 한 번씩 좀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호응이 있으면 내 칼럼 다시 쓸 거예요. 영킴님 질문 남겨주셨네요. 중국의 회사채 부도율이 높아지고 있던데 무역 전쟁이 길어지면 중국의 경제 위기 가능성과 그 여파로 인한 대한민국의 제2의 IMF와 같은 위기 상황 발생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 영킴님도요, 이 경제 지식이 상당히 많은 분입니다. 네. 제가 볼 때 지금 중국에 말이죠. 예. 회사 부도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진핑이가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이제 기업들 말이지 너희들 자금 필요하면 얘기해라. 정부가 대출해 주겠다. 그리고 니들하고 늘 오픈마인드.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규제 풀어주겠다. 완화하겠다.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것은요. 중국의 지금 기업들이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요. 내년 상반기부터 경제성장률이 좀 하락합니다. 예. OECD하고 IMF에서 밝혔잖아요. 내년에 중국도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반기 떨어져요. 하락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상당히 수출에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왜인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이 중간 생산품을 우리나라가 수출하면 중간 생산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데 관세를 25% 부과하니까 타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도 격감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심각해요. 정말 우리나라도 이제 영향을 받아서 경제 위기가 또 올 수도 있는. 그러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경제 상황은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불확성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김유진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교수님, 요새 4층짜리 테라스 있는 집을 경기도권에 많이 짓던데요. 1층엔 마당이 있고 4층엔 다락방이랑 옥상이 있는 집이더라고요. 이런 것도 내년쯤 되면 내려갈까요?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데도 오를 가능성이 있나요? 교수님 말씀대로 내릴 때 사려고 합니다. 자, 테라스 있는 집을 좋아하시는가 봐요, 김유진님. 뭐 이건 다 취향에 맞는 거니까요. 본인들이 의사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가격 면에서 본다면 아파트가 안전자산이 될 수 있고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이런 주택들은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있어요. 서울 지역에서 그리고 서울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과밀억제권역에서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것도 앞으로 미래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마당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앞으로는 이 지구촌 시대가 먹는 기후변화로 인해서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구촌이 심각해요. 네. 지금 경제학자들이 제일로 염려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글쎄요. 첫 번째 네.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 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저 노벨 경제학상 받았잖아요. 미국의 교수가. 기후변화. 예, 예. climate change라고 해서 기후변화인데 그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 먹거리가 문제가 생깁니다. 먹거리. 그래서 이제 앞마당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채소도 직접 먹는 거. 이런 사람들이 아마 축복받는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그런 집들이 내년쯤 되면은 내려갈지. 내려간다고 봐야지. 뭐. 예, 이분은 이제 뭐 투자 목적이 아니고 거주 목적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면은 뭐 상관없어요. 내려가더라도 뭐 거주 목적이니까. 예. 그렇잖아요. 김래프님께서 이제 남겨주셨는데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아파트 집값도 결국엔 내려갈까요? 악재와 호황이 겹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런데요.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약포합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일시적인 반등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화정동에는 말이죠. 네. GTX A 노선이 들어와요. 그런 데는 교통 요충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데는 가파르게 내려가지 않고 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화정동 아파트는 이제 좀 그러면 안정적이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교통이 좋으니까. 네네. 다음 댓글 황정혜님. 예. 교수님 최근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교수님 영상에 귀를 기울이며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질문 드려봅니다.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40 후반입니다. 아들도 성인이 되었고요. 직장 생활도 점점 힘에 부치는 느낌이 드네요. 작은 아파트라도 사두고 싶은데 2억 5천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해야 할지 막막해요. 사는 지역은 용두동에 거주하고 있어요. 청약은 2006년, 무주택 기간 6년이에요. 핵심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아파트를 대출받아 사야 할지 무리하지 말고 빌라를 알아봐야 할지 결정이 서지를 않아요. 아이고, 조언과 고언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인데요. 자, 아파트를 대출받아서 사야 된다. 이건 조금 좀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대출 이자가 계속 올라가지 않겠어요? 네, 또 11월 30일 날. 네, 지금 우리나라 미국 아니죠. 그 엊그저께 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시켰죠. 1.75인데 이렇게 되면은 대출 이자를 내면 소득이 많으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런데 대출 이자를 한 달에 뭐 50만 원, 100만 원 낸다. 이거 부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집을 사지 마시고요. 기회를 보셨다가 아마 내년 매수 타이밍을 2020년도 한번 보세요. 2020년 내후년. 네. 예.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가 뭐 2020년 어떻게 뭐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닐 텐데. 2020년도는 무슨 일이?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요. 인구가 준다는 얘기죠. 아, 예. 그리고 또한 2020년도에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최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은퇴자들이 많다는 거지. 소득이 있어야 집을 지키면서 세금 낼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집이 있어. 여러분, 이번에 말이죠. 그 건강보험료를 23만 원을 내다가 이달부터 78만 원 인상됐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집이 있지, 자동차 있지, 소득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따따블 올라가요. 그러니까 막 무주택자들 그냥 뭐 서름에 의해서 막 집 살라고 그냥 발부둥 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때를 기다려라. 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2020년도, 그러니까 2019년, 20년을 계속 리서치를 해보세요. 어느 지역에 어떻게 부동산 가격의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가. 이걸 주시해가면서 본인이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이제 본인한테 있지만 그렇죠. 교수님께서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꼭 아파트를 사지 않더라도 이제
가능한 선에서 대출 안 받고 가능한 선에서 뭐 빌라라도 예, 들어가시고 나중에 이제 때를 기회를 기다리시면, 봐라 이런 예, 예. 얘기지. 스티븐 리님께서 스티븐이. 예, 국가는 참으로 편한 회사인 듯 세법이란 걸 만들어 새는 거두어들이면서 놀고 퍼먹고 사는데 말이죠. 지들은 말하겠죠. 일을 하고 있다고. 웃기는 존재인 듯. 없어도 사는데 아무 이상 없을 텐데 왜 조직을 만들어 일반인 등을 쳐먹고 사는 건지 란 노자 할아버지의 생각을 좀 더 변형한 것 같아요. 김 선생님의 명강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건물 증여를 받으려 하는데 법무사를 통해 증여 등기 이전을 하고 증여세를 3달 이내에 내야 한다고 하는데 3개월 내에 자진 납세를 하면 혜택이 있는 게 맞는지요? 즉 세무소에서 고지서를 받기 전에. 아유, 자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다고요? 누군가한테 증여받는다는 거 아니야? 누구한테? 예. 자 여러분, 증여를 받는 것은 세법상 무상승계취득입니다. 상속과 증여와 기부는 무상승계취득으로서 무조건 취득세를 내야 돼요. 아, 취득세를. 예. 그리고 증여받으면 증여세, 예, 예. 상속받으면 상속세.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지금 증여를 받게 되면 취득세가 4%예요. 4% 취득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쳐서 4%니까 취득세를 내야 되고, 증여세는 어떻게 하느냐? 증여를 받으면 증여 계약일이야. 네.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해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 그래서 시군구에 가서 검인계약서를 받거든요. 그러면 증여 계약일로부터 증여 계약일이 속하는 다른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네, 예, 예. 그러면 만약에 12월 3일 날 증여했다면 네. 12월이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니까 12월 말 되겠죠? 네. 1, 2, 3. 3월 말까지 신고해야 돼. 그렇죠. 3달 이내. 그렇지. 예, 예. 신고를 안 하면 또 불성실 가산세가 20%. 아, 크네요. 크지. 엄청 크네요. 그렇죠. 그리고 신고를 하게 되면 예. 옛날에는 신고세 공제 10%를 공제했어. 아, 그랬다가 7%를 공제했어. 예, 예. 그랬다가 5%. 아, 그랬다가 올해는 3%야. 3%. 올해까지 3%. 올해까지는 3% 공제하는데 내년부터는 신고세 공제도 사라진다는 거. 없어져. 그럼 혜택이 없어지는 거네요? 없어져. 그러니까 올해는 야. 3%. 그럼 올해까지 무조건 신고를 해야겠네요. 그렇지. 이제 내년. 올해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 계약일이 속하는 다른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지 스스로 신고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자, 이번에 그 세무조사 받은 게 어떤 사람들이냐? 아버지가 미성년자한테 증여를 했는데 아파트가 매매 가격이 15억이야. 예, 예. 그런데 공시 가격은 11억이야. 예.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시 가격이 11억인데 11억에 증여받은 걸로 신고했어. 네네. 그건 잘못된 거야. 아, 증여 계약일 후 3개월 이내에 시가로 신고해야 돼. 그럼 15억으로 신고를.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신고 적게 한 사람들 세무조사 들어간 거야. 아, 그 일반인들이 잘 모르더라고. 잘 모르는. 법무사들 잘 몰라. 법무사한테 신고할 거 아니야, 증여세 하면서. 예, 예. 취득세도 신고하고 증여세 신고해준다고 법무사가. 예, 예. 이제 세무사한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는 세무사한테 가야지. 근데 법무사한테 맡기거든. 예. 그 법무사가 잘 모르는 거지. 실수한 거야. 세금 줄이겠습니다. 공시 가격을 해도 돼요. 아니야. 걸리면 가는 거야. 원래 매매사례 가격 시가야. 여러분, 시가라는 게 뭔지 압니까? 시가, 마켓 프라이스. 바로 시가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들과 거래가 형성되는 가격이야. 그게 아파트는 매매 시가가 나오잖아. 매매 가격이. 네, 나오죠. 응? 예, 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사하면 이달에 얼마에 팔았던 게 다 나오잖아요. 예, 예. 그게 시가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공시가로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예. 시가로 해야 돼요. 시가. 네, 무조건 시가로. 네, 그렇습니다. 스티브님 알겠습니까? 네? 예. 강회장님, 교수님 가격 조정 받으면 음. 소액으로 주택 사서 임대소득자 등록해도 앞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작은 집에 살고 있지만 여유 자금이 좀 있어서요. 예. 여유 자금이 있어서 소액으로 주택을 사가지고 임대소득. 예. 좋은 얘기인데요. 어디에다 사느냐? 어느 지역에 투자하느냐? 지역. 이것도 그렇죠. 지역 분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익 분석해야 되는 거, 투자 분석. 어느 지역에 살 거냐? 앞으로 그 지역이 인구, 그래서
한마디씩 드릴게요. 인구가 유입되는 거. in migration. 예. 아세요? 인구가 유입되는 거. in migration, 영어로. 예. 인구가 유출되는 건 out migration. 마이그레이션.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에 투자해야 돼. 어디가 있을까요? 그런 지역이. 자,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은 이제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도권. 여러분들 서울 인구가 많을까요? 경기도 인구가 많을까요? 경기도 인원이 더 많겠죠. 그렇죠. 예. 지금 서울에는요, 1년에 10만 명에서 15만 명이 경기도로 가는 거야. 아. 왜 그런지 아세요? 집값 때문에. 집값 그랬고, 전세값 때문에. 전세값.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서울을 떠나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과밀억제권역은 어디냐? 북쪽으로 보면 의정부, 저쪽으로는 수원, 하남, 고양, 요 바운다리가 요 지역에다가 소형 주택을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죠. 근데 지금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투자 시기는 아니에요. 예, 시기는 아니고. 기다리시라고. 예. 그리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여유 자금 있으면 네. 잘 은행에 예치하고 있다가 네. 내년 후년도에 가격이 떨어지면 사는 거지 뭐. 기준금리도 올랐으니까 또 이자율도 오르고 있으니까 네. 은행에 예금해 주셨다가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는 게 지금 투자 전략의 1순위입니다. 네. 자, 마지막 이제 댓글인데요. 벌써 시간이 됐네 이렇게. 이 버목님 60년 전에서부터 우리 아버지 말씀이 경제가 잘 돌아가면 나라가 망하니 항상 어렵다고 할 때 열심히 하라 하셨어요. 맞나요? 훌륭하신 말씀. 야. 그런데 예. 살고 보니까요, 어머니 말씀이 다 맞더라고요. 아버지 말씀인데. 어머니 아버지 말씀이 다 맞아요. 예. 우리 어머니 연세가 85세인데요. 아유, 예. 지금도 정정하신데, 예. 야, 나이 들면 고생하니까 젊어서 돈 좀 모아라 하는 얘기가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응? 근데 그래서 제가 팁으로 말이죠, SOS라는 걸 하나 소개할게요. SOS? SOS가 뭔지 아세요? 구조 신호 아닌가요? SOS? 그렇죠. 이제 그런 SO인데, S, saving. 돈을 벌면 1순위 저축해라. saving. save, 저축하라. 예. 두 번째, offering. offering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기부해라. 헌납해라. 그리고 마지막 S는 spending. 현명한 소비를 해라. 과소비는 금물이다. 그래서 경제는 SOS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도 경제 교육을 시켜야 돼요. 돈을 벌면은 saving, 저축해라. 두 번째, offering, 좋은 일에 써라. 기부해라. 헌납해라. 네. 마이크 소프트 같은 사람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빌 게이츠. 예. 많은 돈을 그냥 헌납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어떤 희열 같은 그런 희망, 기쁨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정말 근데 그게 알면서도 좀 실천하기 힘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론상으로는 알기는 하는데 실천을 못하는 건 왜 그러냐? 커리지,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용기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이제 용기를 좀 갖고 살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이제 질문이 끝났고요. 다음에 이제 시간이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제 5탄 시간에 이제 다시 찾아뵙게 될 텐데요. 그거는 이제 다시 저희가 댓글들 많이 뽑아보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죠? 자, 시청자 여러분, 늘 제 영상 보시면서 어려움이 있구나. 법률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에 옮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것을 이 시간에 약속드리면서 우리 인사 나누시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구독자 중에 권범인 씨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늘 영상을 잘 보시면서 참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는 권범인 씨. 지금 공인중개사 혹시 시험 공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용기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우리 권범인님께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죠.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근데? 네. 어떻게? 권범인 씨, 파이팅! 시청자 여러분, 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